1929년 10월 29일 하루 만에 3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쓴 전쟁 비용보다 많은 돈이 하루 만에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가는 거기서 3년을 더 떨어져서 결국 89%가 사라졌고 은행 7,000개가 문을 닫았고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 선술집에서 시작된 투기 게임이 400년 뒤인 지금도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지금부터 100년 전 그 게임이 가장 거대한 규모로 폭발한 사건을 봅니다. 1929년 월스트리트 대공황입니다. (1920년대) 미국. 이 시대를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광란의 20년대, 영어로는 Roaring Twenties, 포효하는 20년대라는 뜻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수백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던 나라들이 전쟁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이 올라왔습니다. 전쟁 중에 유럽에 무기와 물자를 팔아서 돈을 벌었고, 전쟁이 끝나자 유럽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빌리는 쪽에서 빌려주는 쪽으로. 이 전환이 미국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어난 혁명이었습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공장에 움직이는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1913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부품을 하나하나 가져다가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포드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움직이고 노동자들이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부품만 끼우는 방식. 12시간이 93분이 됐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해진 겁니다. 생산 시간이 줄면 가격도 떨어집니다. 포드의 자동차 모델 T는 1908년에 850달러였습니다. 1924년에는 26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부자들만 타던 자동차를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1929년이 되면 미국인 5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 전화기. 전기가 공장과 가정에 보급되면서 새로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물건들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냉장고 한 대가 당시 노동자 월급의 몇 배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샀습니다. 어떻게? 할부입니다. 돈을 다 내지 않아도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조금 내고 나머지는 매달 갚는 겁니다. 빚으로 사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할부 구매는 소비를 폭발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물건을 더 만들었고, 더 만드니까 더 벌었고, 더 벌으니까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은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대의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1921년에 63이었습니다. 1929년 9월 3일에는 380일이 됩니다. 8년 만에 6배. 매년 주가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이야기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17세기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일이 292년 뒤에 뉴욕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주식 시스템, 선물 거래, 투기의 구조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920년대 미국에는 네덜란드 시대에 없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진 거래입니다. 영어로 buying on margin.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원리는 이랬습니다. 100달러짜리 주식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100달러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10달러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90달러는 증권 중개인이 빌려줍니다. 주식을 담보로 잡고요. 10달러로 100달러어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왜 매력적이었는지 숫자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100달러짜리 주식이 110달러로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10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낸 돈은 $10뿐입니다. $10를 넣어서 $10를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100%입니다. 만약 자기 돈 $100를 다 내고 샀다면 수익률은 10%뿐입니다. 10배의 차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주가가 10% 내리면 내 돈 $10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가는 올랐고 계속 올랐고 항상 올랐으니까요. 1929년 여름, 마진 거래를 위해 중개인들이 투자자에게 빌려준 돈의 총액이 $85억 넘었습니다. 당시 미국 전체 통화량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미국 전체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었던 겁니다. 백만장자만 주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두 닦기, 택시 운전사, 요리사, 농부, 평생 주식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샀습니다. 중서부의 한 농부는 자동차 회사 주식에 투자해서 하룻밤에 $2,000를 벌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30,000가 넘는 돈입니다. 안 하면 바보 같다는 분위기. 400년 전 네덜란드 선술집에서 느낀 그 분위기가 1920년대 미국의 거리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돈이 공장이나 상점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연준은 은행들에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투기에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은행들은 무시했습니다. 돈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1929년 8월, 연준은 마침내 금리를 올립니다. 5%에서 6%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16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어빙 피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는 영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 나온 지 8일 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1929년 10월, 사실 주가는 이미 9월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9월 3일에 381로 정점을 찍은 다우지수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주가가 잠깐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일은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이미 식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려서 쌓이고 있었습니다. 1928년에서 1929년 사이에 기업들의 재고가 300%나 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줄었고 건설은 멈추기 시작했고 철강 생산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부로 물건을 사고 빚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주머니는 사실 비어 있었던 겁니다. 경제의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이미 곪고 있었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자마자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이 팔면 옆 사람도 불안해서 팝니다. 그 옆 사람도 팝니다. 팔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급하게 팔려고 합니다. 하루에 129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날이 검은 목요일, 블랙 스터스데이입니다. 주가를 기록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티커라고 부르는 전신장치입니다. 종이 테이프 위에 주가를 찍어서 전국의 증권사무소로 보내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거래량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티커에 찍히는 가격은 1시간 전의 가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기 주식이 지금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더 무섭습니다. 모르니까 더 팝니다. 오후가 되자 월스트리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 앞, 브로드 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가 만나는 곳, 수천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은행가들이 움직입니다. JP모건의 수석 파트너 토머스 라몬트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체이스 내셔널은행, 내셔널시티은행 등 월스트리트 최대 은행의 수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주요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들여서 시장을 안정시키자.
은행가들이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US 스틸 주식을 205달러에 매수하는 등 과시적인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후 들어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다우지수는 결국 그날 6포인트 하락에 그쳤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은행가들이 시장을 구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당시 뉴욕 증권거래소는 토요일에도 반나절 동안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은 불안정했지만 큰 폭락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이 주말 동안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진콜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증권중개인이 전화를 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 돈을 더 내놓으라는 통보입니다. 목요일에 주가가 흔들렸으니까 담보 가치가 줄어든 겁니다.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우라는 요구. 주말 내내 이 전화가 미국 전역에 걸려왔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에 시장이 열리자마자 팔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시장이 열렸습니다. 매도 주문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목요일에 시장을 구했던 은행가들은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13% 폭락합니다. 당시 사상 최대 1일 하락이었습니다. 우량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US 스틸, AT&T,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이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 이날이 역사에 남은 날입니다. 검은 화요일, 블랙 투스데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주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1641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운 숫자였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12% 폭락합니다. 티커는 2시간 30분이나 뒤처졌습니다. 오후 5시 30분이 되어서야 겨우 그날의 마지막 거래 기록이 찍혔습니다. 투자자들은 몇 시간 동안 자기 주식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검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증발한 돈이 300억 달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쓴 전쟁 비용보다 많은 돈입니다. 남북전쟁 비용의 10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이틀 만에 사라진 겁니다. 9월 3일에 380일이었던 다우지수가 10월 29일에는 230이 됐습니다.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40% 가까이 증발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검은 화요일 다음날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다고. 나쁜 주식이 정리된 것이고 이제부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실제로 1930년 봄까지 주가는 꽤 많이 회복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930년 4월에 294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점이 381이었으니까 거의 80% 수준까지 돌아온 겁니다. 대통령 허버트 후보는 국민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제의 기초는 건전합니다. 번영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재무장관 앤드루 멜론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인들과 은행가들이 앞다투어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자 주가가 다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등이 없었습니다.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1930년이 지나고 1931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1932년 7월 8일 다우지수가 41.21을 기록합니다. 1929년 9월 3일의 정점 381에서 89% 폭락한 겁니다. 100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1만원어치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다우지수가 381을 다시 넘은 것은 1954년 11월이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예금보호 제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장해 줍니다. 1929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 돈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벌어집니다. 은행으로 달려가서 예금을 인출하는 겁니다. 한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새벽부터 줄을 섭니다.
은행 문이 열리면 창구로 뛰어갑니다. 내 돈을 돌려달라고. 문제는 은행이라는 것이 맡긴 돈을 전부 금고에 넣어두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은 맡긴 돈의 일부만 금고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꺼번에 몰려오면 은행에 현금이 부족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당장 갚으라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은행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은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사람들은 돈을 잃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옆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또 뱅크런, 또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연쇄 반응이 시작된 겁니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약 7,000개의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미국 전체 은행의 3분의 1입니다. 약 70억 달러의 예금이 동결되거나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발한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조심스럽게 은행에 저축만 했던 사람들까지 돈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야기입니다. 연준은 19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이 뱅크런을 당하면 연준이 돈을 빌려줘서 버티게 해주는 것. 이것을 최후의 대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29년의 연준은 만들어진 지 겨우 16년밖에 안 된 조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도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행을 구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부실한 은행은 망하게 놔둬야 시장이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논쟁하는 사이에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은행이 무너지면 돈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집에 쌓아둡니다.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대출을 줄입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에 미국의 통화량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화량이 줄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빚의 부담이 커집니다. 빌린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내 수입은 줄어드니까요. 100만 원을 빌렸는데 월급이 7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지 못하면 집을 뺏기고 공장을 뺏기고 농장을 뺏깁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건이 안 팔립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니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또 안 삽니다. 멈출 수 없는 하강나선이었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이라고 부릅니다. 1929년에 시작된 추락은 이렇게 4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GDP가 29% 줄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만들어내는 부가 3분의 1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1933년 기준으로 약 1283만 명이 실업 상태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25% 하락했고 도매 물가는 33%나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60% 폭락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세상이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공장이 가동을 멈추면 노동자가 해고됩니다. 해고된 노동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또 다른 공장이 문을 닫습니다. 이 악순환이 4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집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가족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판자촌이 생겨났습니다. 포장상자, 폐차, 철근, 헌천막. 주울 수 있는 것은 뭐든 모아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 안에도 판자촌이 들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한가운데에 노숙자 마을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이 판자촌을 후버빌이라고 불렀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겁니다. 경제의 기초는 건전하다고, 번영은 바로 코앞이라고 말했던 대통령. 그 이름이 거리의 판자촌에 붙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신문지를 몸에 감싸고 자는 사람들은 그 신문지를 후보 담요라고 불렀습니다. 주머니를 뒤집어서 안감이 보이게 하는 것은 후보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빈 주머니가 나라의 상징이 된 겁니다. 농촌은 더 심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60% 폭락하면서 농민들은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은행이 농장을 압류했습니다. 대를 이어 일궈온 땅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쳤습니다. 미국 중부 대평원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수년간 무리하게 경작한 땅에서 표토가 벗겨지면서 거대한 먼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더스트 보울이라고 부릅니다. 먼지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검게 변하고 집안에 모래가 쌓이고 가축이 죽어나갔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버렸습니다. 가족을 차에 태우고 서쪽으로 캘리포니아를 향해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만 들고. 길 위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부양할 수 없게 된 부모들이 아이를 먹일 수 없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집을 나서서 화물 열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기차 위에서 잠을 자고 농장에서 하루 일하고 빵 한 덩이를 받고 다시 다음 도시로 떠났습니다. 1929년에 50센트였던 달걀 한 다스가 1933년에는 13센트가 됐습니다. 물가가 떨어졌으니 좋은 것 아니냐고요? 물가가 떨어져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13센트짜리 달걀도 못 사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었습니다. 도시마다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끼를 먹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사람들. 한 달 전까지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은행에 저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수프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자 전 세계로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1930년 미국 의회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킵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 겁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너희가 우리 물건에 관세를 매기면 우리도 너희 물건에 관세를 매기겠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국제무역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세계가 서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관세를 올리고 보복 관세가 돌아오고 무역이 줄어드는 이 패턴. 9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실업자가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어디도 대공황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빚을 진 유럽 국가들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됐고 미국은 빚을 갚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전쟁의 빚 위에 경제 위기의 빚이 쌓인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폭풍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1933년 3월 4일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붕괴했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였고 생산과 물가는 1929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취임하자마자 은행 휴무를 선언합니다. 미국 전역의 모든 은행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뱅크런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라디오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말합니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열면 여러분의 돈은 매트리스 밑보다 은행 안이 더 안전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노변 담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돈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맡기러 왔습니다. 신뢰가 돌아온 겁니다. 말 한마디가 뱅크런을 멈춘 겁니다. 루스벨트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쏟아지듯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것을 뉴딜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카드를 나눠주겠다는 뜻입니다.
뉴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줄여서 FDIC라고 부릅니다. 은행이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은행이 망하면 내 돈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FDIC가 생긴 뒤로 뱅크런은 극적으로 줄었습니다. 내 돈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면 굳이 달려가서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증권거래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줄여서 SEC라고 부릅니다. 주식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1920년대에는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부 정보로 돈을 벌든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하든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SEC가 만들어지면서 주식시장에 규칙이 생긴 겁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이라는 법도 통과됩니다. 이 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법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보관하는 은행과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은행을 같은 회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20년대에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가져다가 주식 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하자 예금까지 날아간 겁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개혁들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에 안전장치를 만든 것. 네덜란드가 400년 전에 만든 금융 시스템은 천재적이었지만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그 안전장치를 대공황이라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남긴 것은 제도 개혁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공황은 괴물을 낳았습니다. 독일.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미국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서 돈줄이 끊겼습니다. 독일 경제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불안했고 누군가가 이 상황을 바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자리에 아돌프 히틀러가 섰습니다. 나치당은 1930년 선거에서 18.3%를 얻었고 1933년에 히틀러가 총리가 됩니다. 대공황이 없었다면 히틀러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대공황이 히틀러에게 무대를 마련해 준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출 경제가 타격을 받자 군국주의가 힘을 얻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영토를 넓혀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고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합니다. 대공황이 독일과 일본에서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대화재로 번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 이 전쟁의 씨앗이 월스트리트의 폭락에서 시작됐다는 것. 주가 폭락, 은행 붕괴, 대공황, 세계 경제 위기, 파시즘 부상, 세계대전. 이 사슬의 시작은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였습니다. 네덜란드가 만든 금융 시스템은 인류에게 거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은행, 증권거래소.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산업혁명도, 대영 제국도, 현대 경제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1637년 하를렘에서는 튤립이었고 1929년 뉴욕에서는 주식이었습니다. 규모만 달랐을 뿐 구조는 같았습니다. 오르니까 사고, 사니까 오르고, 빌려서 사고, 영원히 오를 거라 믿다가 무너집니다. 대공황이 가르쳐준 것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브레이크의 이름이 규제이고 중앙은행이고 예금보호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1913년에 연준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밀섬에서 6명이 설계한 중앙은행.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대공황이 무서운 이유는 주가 폭락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벌어진 일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은행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고 그 고통이 결국 히틀러와 군국주의를 불러왔잖아요. 경제가 무너지면 시스템이 흔들리고 시스템이 흔들리면 극단적인 것들이 올라온다는 거.
이게 95년 전 이야기인데 솔직히 지금이랑 너무 비슷해서 좀 불안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대공황을 막지 못한 시스템, 연방준비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섬에서 6명이 설계한 중앙은행.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